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했습니다.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고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임명됐습니다. 청와대는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2기 경제팀이 처한 여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기가 사실상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오늘 기획재정부는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고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홍남기 후보자는 우선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종로구의 고시원에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로 비 때문에 일을 나가지 못하고 잠을 자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전원책 변호사를 조강특위 위원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동안 전당대회 시기 등을 두고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던 전 변호사는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면서 당 지도부와 관련한 폭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직원 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 대마초를 피운 적은 있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낮엔 엿새 만에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넘어오면서 서쪽 지역부터 초미세먼지가 심해졌는데 주말 내내 공기가 탁할 걸로 보입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른바 김앤장으로 불리던 두 경제수장이 오늘 동시에 교체됐습니다. 둘의 갈등설은 이미 나온 지 꽤 됐고 또 실제 두 사람은 경기 전망에서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임 경제부총리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고 정책실장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임명됐습니다. 청와대는 두 사람의 역할이 확실히 구별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는 지금 어쨌든 야전사령탑으로서 우리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께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렇게 경제를 한 팀에 맡기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일자리와 경기 회복이라는 어려운 숙제가 2기 경제팀 앞에 놓였습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경질설은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경질 사실을 부인하던 청와대도 이번 주부턴 딱히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계속 엇박자 논란을 빚어온 게 주된 경질 사유로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경제관료 출신으로 예산 재정 분야 전문가입니다. 국무조정실장으로 있으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호흡을 맞췄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70여 차례 지속된 이낙연 총리의 대통령 주례보고에 배석해 누구보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소득 주도 성장 등 문재인 정부 경제 기조를 이어갈 적임자란 겁니다. 장하성 정책실장 후임으로는 김수현 사회수석을 임명했습니다. 경제사령탑 교체로 공석이 된 국무조정실장엔 노형욱 현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이, 대통령 비서실 신임 사회수석엔 김현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오늘 인사에서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수현 전 사회수석도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야당으로부터 왕수석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탈원전부터 부동산 문제까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이슈를 도맡아왔습니다. 여권 일부에서도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장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가 그 앞에 놓였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정권 출범 때부터 청와대에서 가장 많은 분야를 맡아왔습니다. 부동산과 탈원전, 사립유치원이나 미세먼지,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이슈가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2012년과 지난 대선 모두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고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론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점을 발탁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신임 김수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은 현 정부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하지만 정치권에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야당은 부동산이나 탈원전, 교육정책까지 왕수석 노릇을 했으면서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여권 인사도 김 실장이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정책실장으로선 곤란하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등 각종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김 실장이 어떻게 성과를 보여줄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예, 오늘 경제팀 인사 소식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정재윤 기자, 두 사람의 인사, 김앤장이라고 속칭 불리는 두 사람의 인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빨랐습니다. 또 그리고 한 명씩 순차적으로 교체될 거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오늘 동시에 교체가 됐고요. 자, 이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우선 문 대통령이 다음 주에 아산과 에이펙 회의 참석차 순방을 떠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인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미 경제팀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만큼 이런 상황에서 인사를 더 미뤄봐야 시장에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먼저 교체되고 이후에 장하성 정책실장이 교체될 거다 이런 추측도 많았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이 김동연 부총리만 경질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또한 고려했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신임 경제부총리의 경우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또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만큼 이런 점도 청와대가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에 이렇게 동시에 경제팀을 교체하게 된 배경에는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한 엇박자 논란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홍남기 부총리 후보와 또 김수현 정책실장 앞으로는 뭐 이런 부분 해소가 될 전망입니까? 네, 일단 청와대가 이번 인사 배경을 설명하면서 가장 강조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원톱입니다. 윤영사 국민소통수석은 경제가 분야에는 야전사령트럼으로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가 총괄을 하고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이 실현을 위해서 경제부총리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부총리와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한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예,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다. 그런데 이제 또 아무리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경제 현안마다 또 현안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딪힐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이 두 사람이 원팀이란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윤 수석은 홍남기 내정자와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의 인연을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3년간 호흡을 맞췄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 사회수석과 국무조정실장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원팀으로 호흡을 맞춰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럼 경제팀이 어쨌든 바뀌었습니다. 경제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예상이 됩니까? 일단 청와대는 경제 정책 기조는 유지될 거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영찬 수석은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청와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또 규제 완화와 기업 투자에도 힘을 싣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화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예, 두 사람이 동시에 경질된 것, 일단은 부정적인 경제 지표가 원인이 된 걸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두 사람이 경제 정책 현안마다 부딪혔던 게 더 큰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경제 투톱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는 각별했습니다. 청계천 판잣집의 소년 가장에서 출발해서 기재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까지 여기만 분으로서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 정책을 변화시켜 하지만 집권 1년 만에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였습니다. 총량으로 보아도 그렇고
제조 분야 등등에서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청와대가 중재에 나섰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 여부를 놓고 또다시 부딪혔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하여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저소득층과 중산층 국민들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결국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두 사람은 카메라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사실 우리 장 시장님 만나는 게 무슨 수시로 만나고 있고 자주 만나고 있고 마지막까지 생각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소득주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실장은 자기의 희망을 기표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JTBC 조유신입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는 470조 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당장 교체가 예정된 김동연 현 부총리가 예산안 통과를 마무리 짓게 됐는데 야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간부 회의를 열고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홍남기 신임 부총리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2월 2일이 법정 시한인 예산안 심사는 경질이 결정된 김동연 부총리가 대응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힘 빠진 부총리가 전체 예산을 조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실상 힘이 빠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의사 결정에 힘이 실릴 것이며 그 조정력이 제대로 발휘되겠느냐.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지역 예산 등 증액을 요구할 텐데 경질이 예정된 부총리가 얼마나 막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국회 예산 심사권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청와대 경제부총리 교체는 그야말로 국회를 들러리로 생각을 하고 여당은 인사에 환영 논평을 냈지만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힘 빠진 컨트롤타워와 새 부총리에 대한 청문회까지 맞물리면서 여야의 예산 갈등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예, 오늘 2기 경제팀 인선을 하면서 청와대가 속도와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놓여있는 우리 경제 여건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투자와 고용에 이어 산업 생산도 부진해지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진단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장의 과제로 경제 활력 재고를 들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에 일부 부진이 있고 또 민생 경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몇몇 개별 정책의 속도가 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빨라서 의도하지 않았던 약간의 문제, 부작용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매주 소상공인, 기업인들과 점심을 먹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경기가 회복세를 탔던 1기 때와 달리 2기 경제팀은 출발부터 여건이 순탄치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 이른바 그린북에서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고 미중 갈등의 대외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산업활동 동향이 부진한 모습이란 표현도 새로 등장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공식적으로 경기가 둔화 국면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2기 경제팀이 성과를 내려면 당장 꺼져가는 경기 불씨를 되살리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도 끌어올리는 쉽지 않은 과제를 풀어야 할 상황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네, 오늘 새벽 종로구에 있는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커졌습니다. 먼저 하예빈 기자 리포트 보시고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원 창문 밖으로 불길이 솟구치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습니다.
사람들이 부축을 받으며 다급하게 건물에서 빠져나오고 어깨에 붕대를 감은 남성은 입구에서 당황한 듯 서성입니다. 소방대원들은 부상자들을 옮겨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불이 나기 시작한 건 오늘 새벽 5시쯤입니다. 3층짜리 건물의 2층과 3층 그리고 옥탑방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3층에 살던 주민 7명이 숨졌고 11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거주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건물 3층 입구 쪽에 있는 방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3층 거주자들 중 일부는 미처 출입구로 대피하지 못해 급히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창문을 부숴버리니까 공기가 좀 나오더라고. 쿵하니까 밑에 닿더라고. 소방차가 올라오니까 이제 죽질 않았구나. 경찰과 소방당국은 낡은 고시원 건물에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네, 불은 고시원 3층 전기난로에서 시작된 걸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상당수는 일용직 노동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현장에 최승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최 기자, 정확한 화재 원인이 지금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화재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그리고 1차 현장 감식을 근거로 방화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3층 입구 쪽인 301호에서 처음 불이 시작됐다고 파악했습니다. 이곳에 거주했던 72살 A씨는 새벽에 전열기 전원을 켜고 화장실에 다녀온 뒤 전열기에서 불이 나는 것을 봤다. 주변에 있던 옷과 이불로 불을 끄려 했지만 끌 수 없었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당시 목격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자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문을 열었을 때 벌써 천장까지 불이 올라갔더라고. 그러니까 문 열었을 때 벌써 천장까지 불이 다 붙었는데. 네, 목격자 얘기만 들어봐도 당시 상황 굉장히 긴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불이 난 고시원인데요. 보시면 창문이 모두 깨져 있고 건물 외벽 곳곳이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불길이 얼마나 거셌는지 간판도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생존자들 역시 옷도 제대로 갖춰 있지 못한 채 탈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긴박했던 상황 역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우당탕 비명 소리가 나는 거야. 이상하다. 또 문 딱 열는데 불이 확 들어오고 온기가 팍 들어오는 거야. 에어컨 그 가스불이야. 그걸 잡고 어떻게 됐는지 몰라. 어지러워서 쓰러졌어. 이게 불이 난 곳이 사실 고시원인데 피해자 상당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문 등을 통해 사망자 7명의 신원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던 일본인 1명을 포함해 주로 50대에서 70대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였는데요. 새벽 시간대인데다가 비가 온 뒤라 일을 나가지 않는 노동자들이 많아 피해가 컸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로 고시원 화재 현장에서 최승기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화재가 난 고시원은 1.5평짜리 방이 한 층에 24개씩 붙어 있고 복도는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좁았습니다. 문제는 이곳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지은 고시원들은 대부분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어서 불이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방문을 열면 마주보는 벽에 문이 닿을 것 같습니다. 좁은 복도에 방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가격은 23에서 25만 원. 한 층에 지금 몇 분 계신 거예요? 네 명이서 있었습니다. 문과 벽은 나무 합판으로 돼 있어 불이 붙으면 빠르게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고시원들의 모습도 오늘 화재가 난 곳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불이 난 고시원에선 한 층에 26명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냥 침대 하나에다가 그냥 조금 공간이 있고 그 정도예요. 고시원은 소방법상 거주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과거 고시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었는데 좁은 방에 많은 인원을 수용해 월세를 벌 수 있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주택법상의 이런 통계도 빠지는 거고 지자체나 관할 구청에서 이제 관리할 의무도 없고. 고시원 관리에 허점이 노출되면서 올해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482건 중 46건이 고시원에서 일어났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2008년 용인에서 큰 불이 난 뒤 고시원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오늘 불이 난 건물은 그 이전에 지어져서 제외됐습니다. 대부분의 재난이나 화재 대책이 이와 비슷합니다. 소급 적용이 어렵다면 다른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7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2008년 용인 고시텔 화재 현장입니다. 이 무렵 고시원 화재가 잇따르자 2009년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법 적용 이전에 등록한 이 고시원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소방 관련법이 강화됐지만 법 시행 이후 짓거나 등록한 건물에만 적용돼 노후 건물은 번번이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고시원뿐 아닙니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이후 6층 이상 건물에 드라이비트를 쓰지 못하도록 소방법이 개정됐지만 지난해 불이 난 제천 스포츠센터는 2012년 지어져 빠졌습니다.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 고층 건물 내진 기준이 강화됐지만 이 역시 신축 건물만 의무 적용됩니다. 법 소급 적용이 쉽지 않다면 평소 꼼꼼한 점검과 관리가 동반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지만 이번에 불이 난 고시원은 숙박업소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해외에서는 노후 건물의 화재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건물 관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전원책 변호사를 조직강화 특별위원회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해촉은 문자로 통보됐는데요. 그동안 전원책 변호사는 전당대회 시기 등을 놓고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갈등을 빚어온 바 있습니다. 전 변호사는 오늘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전원책 위원께서 어제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동의할 뜻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전원책 위원을 조직강화 특위위원직에서 해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변호사를 영입한 지 37일 만입니다. 비대위가 만장일치로 해임을 결정했고 전 변호사에겐 문자로 통보됐습니다. 이딴 돌출 발언에 당내 불만이 높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 촛불 시위는 두고 이 정부는 촛불 혁명이라고 부르고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 자꾸 태극기 부대라고 표현을 합니까? 특히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선 당 지도부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당의 기강이 이제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되고 또 그다음에 당 기구들의 신뢰가 더 이상 무너져서도 안 되고. 해임 소식을 들은 전 변호사는 낙담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곧 기자들 앞에 나서 당 지도부 관련 폭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때가 시작이었죠. 첫 약속과 너무 달랐으니까 그런 걸 제가 허용을 했으면 아무 일이 없어도 나중에 합시다. 전 변호사를 뺀 나머지 위원들은 특위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파행은 불가피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팀장이 증발해버렸어. 어떻게 이제 사실은 좀 굉장히 황당하고 지금은 중요한 것이 어쨌든 이 일을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다. 한국당 비대위가 강조한 인적 쇄신도 당분간 쉽지 않게 됐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신시장으로 옮기는 걸 거부하는 구시장 상인들에게 수협이 전기와 물을 끊으면서 압박을 했죠. 이전 신청을 마감하는 오늘 구시장 상인 절반이 옮겨가기로 결정했는데 불 꺼진 구시장엔 여전히 100곳이 넘는 점포가 남아 장사를 계속한다고 합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노량진 수산 신시장 건물에 마련된 이전 신청 접수처에 상인들이 들어섭니다. 신청 마감 기한인 오늘 오후 5시까지 구시장 점포 258개 중 127곳이 옮기기로 했습니다. 수협은 불법 점유 사태가 일단락될 것 같다며 입주 희망자들에게 지원책을 약속했습니다. 자리 면적 확대를 1.5평에서 2.25평까지 해주겠다. 전반적인 시설 개선을 해주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협과 구시장 상인 사이에 우려됐던 충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시장 상인들은 인상된 임대료와 좁아진 점포 자리를 이유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기와 물이 끊겼지만 발전기를 동원해 장사를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라도 당장 불을 좀 밝혀서 시장을 또 꾸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협은 구시장을 폐쇄하고 철거한 다음 입주하지 않은 상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져있던 윤창호 씨가 오늘 오후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사고 46일 만인데 병원에서 치료 중인 피의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한층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구석찬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고 빈소에 있는 윤 씨의 친구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웃음 짓던 카투사군인 22살 윤창호 씨.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한 지 46일 만인 오늘 오후 2시 35분쯤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혹시 깨어나지 않을까 신라 같은 희망으로 밤낮 곁을 지킨 가족과 친구들은 눈물을 쏟으며 비통해합니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선 더 이상 만나지 못할 아들의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만 하염없이 어루만집니다. 현역 군인이었던 윤 씨의 빈소는 오늘 오후 국군 부산병원에 마련됐습니다. 장례 일정은 유족과 군 당국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26살 박모 씨에 대한 처벌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박 씨는 당초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상 혐의였지만 창호 씨가 숨지면서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죄가 더 무거워지거든요. 사망 시에는 무조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게 돼 있다고요. 무릎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인 박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이달 말쯤 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사고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커졌습니다. 특히 윤창호 씨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이 청원과 호소에 나섰고 또 윤창호법도 발의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죠. 이렇게 활동을 했던 친구 한 분을 빈소에서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소연 씨입니다. 자, 먼저 조의를 표합니다. 이소연 씨와 윤창호 씨 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랑 창호는 고등학교 방송부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오늘 창호가 2시경 먼 길을 떠났습니다. 예. 자, 그동안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친구들이 윤창호법, 일명 윤창호법 추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본회의에 통과가 되려면 행안위와 법사위에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낸 법안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음주운전은 살인임을 맞는데 살인인데 살인죄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에 저희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또 활동을 하시면서 많이 또 발견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윤창호법을 이제 발의를 하시면서 사고 이후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분명히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고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이용주 의원도 그저께 이제 병상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네, 저도 그날 함께 있었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우선 이용주 의원님께서 사죄한다는 뜻을 밝히셨고 이제 저랑 친구를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윤창호법 저희가 발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모순이 있다. 어느 부분이 통과되기 힘들 것이다.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저희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그 마음을 밝히고 가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윤창호법 이제 제정을 취지대로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또 이제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좀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선 오늘과 내일도 저희가 서명 운동을 하려고 했어요.
서명운동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동의한다는 뜻의 서명운동이었고요. 저희는 국민 10,000명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 서명을 받은 종이를 가지고 국회에 제출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길 원한다라는 증명자료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서명운동을 하려고 했으나 우선 지금 저희 마음을 추스리고 상황이 정리가 되면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슬픔이 크실 텐데 오늘 또 연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창호 씨의 친구 부인인 이소연 씨였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당시 직원을 때리는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입니다.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핀 적이 있다고 시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법원에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가 열렸습니다. 양 회장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심사에 나가는 걸 포기하겠다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전 직원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양 회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병이 확보되면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5년쯤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필로폰 등을 투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양 회장의 모발 검사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관련 업체들끼리 불법 영상물을 유통해 이익을 나누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의혹에 대해선 회사의 경영에 개입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인천의 한 목사가 미성년자 신도들에게 10년간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한 파장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오늘 해당 목사가 이미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목사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성폭력 의혹을 받는 김모 목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피해자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목사가 잘못을 인정했다면서 관련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다 내가 잘못한 거라고 말을 떳떳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한테 보호자처럼 그렇게 도와주고 챙겨주고 있는데 너무 사실 행복하고 좋았어. 김 목사가 지난해 인천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 측은 JTBC와의 통화에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당시 카페에서의 발언에 대해 도의적으로 미안하다는 것이지 성폭행, 성범죄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이번 사건이 지위를 이용한 그루밍 성폭력이 아니라는 반박 자료를 많이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어제 김 목사가 속한 노회에 면직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경찰도 피해자 면담을 시작으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예, 이제 곧 유치원 원화 모집이 시작되는데 사립 유치원들은 여전히 비협조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교육당국이 온라인 모집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으면 학급 운영비 지원을 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치원은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교육부의 유치원 입학 지원 시스템 처음 학교로입니다.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선착순이 아니라 이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는 방식인데 이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 유치원들에 대해서 각 지역 교육청이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도내 사립 유치원 1,096곳에 해마다 학급 운영비 355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한 곳당 3,360만 원 꼴인데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선 이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대전시 교육청도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학급 운영비나 기타 지원을 중단하고 우선 감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사립 유치원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집단 행동을 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정원 감축 및 유치원 폐쇄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단체 메신저 등에서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이 통과되면 재산이 몰수된다는 등 문자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상국입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왜 갑자기 연기됐는지 미국 언론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잇따라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CNN은 북한이 미국의 태도에 대해 정말로 화가 나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북한은 선전 매체를 통해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CNN은 북미 협상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대화를 통해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해 지난 6일 회담 취소를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제재 완화 조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에 정말 화가 난 상태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비핵화 전까지 경제적 보상이 없다는 폼페이오 장관에 보낸 북한의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CNN은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북한의 핵 경제 병진 노선 부활 위협이 북미 간 긴장을 높였다고도 전했습니다. 다만 속도가 더딘 상황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여전히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게 워싱턴의 판단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날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한미 워킹그룹 구성에 대해 비위에 거슬리면 남북 협력 사업 등을 아무 때나 파탄시키려는 미국의 흉심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과의 관계는 화기애애하다며 조만간 다시 일정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해임했습니다. 지금 자신을 향한 특검 조사에 대비하는 건데 그간 제기되어 온 수사 방해 등의 혐의는 탄핵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특검에서 손을 떼라는 릴레이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 선거 캠프와 러시아 간의 유착 의혹을 조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을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수사 지휘권을 스스로 내려놨다는 이유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해임한 데 대한 항의 시위입니다. 시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특검에서 손을 떼라고 외쳤습니다. 이 시위는 워싱턴과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도시는 물론 미국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도 뮬러 보호 캠페인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도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This is a perilously constitutional moment. I don't say it's constitutional crisis quite yet. And I hope the president is not frivolous about it. 민주당 의원들은 세션스 장관 해임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하원 긴급 청문회와 뮬러 특검 보호 법안 발의를 요청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어제 내린 가을비 덕분인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파란 가을 하늘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후부터는 공기가 다시 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몰려오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올라갔는데 답답한 공기는 주말 내내 계속되겠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제법 양이 많았던 가을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상암동에선 남산타워를 지나 직선거리로 20km 정도 떨어진 잠실 롯데타워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미세먼지가 간밤에 비바람에 대부분 씻겨가면서 잠시나마 늦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후부터 공기가 다시 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대전 등 서쪽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돌아섰습니다. 예측 모델상으로도 중국 북동부에서 오염물질이 몰려드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오늘은 입자가 상대적으로 굵은 미세먼지보다 초미세먼지 수치가 더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입자 크기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유지한 반면 2.5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가 많았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공기질은 훨씬 더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미세먼지가 남부에 몰리면서 호남과 영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수치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북서풍이 불어오는 겨울이 되면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력은 더욱 커집니다. 실제 최근 한반도와 인접한 중국 동북부 지역의 대기질은 곳곳이 비상입니다.
주말 이후 이 지역들의 대기가 더 나빠질 거란 예보도 나와서 국내 미세먼지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예측한 대기질 그래픽입니다. 오늘 새벽만 해도 깨끗했던 한반도가 한나절 만에 점차 붉은색으로 뒤덮입니다. 편서풍을 타고 날아온 초미세먼지의 영향입니다. 오늘 한반도와 가까운 중국 동북부 지역 대기질 지수를 보면 대부분 4급, 즉 중간오염 단계로 나빴습니다. 6급이 가장 나쁜 상태입니다. 허난성 카이펑과 허베이성 칭항다오 등 일부 지역에선 5급, 즉 심각한 오염 단계도 나타났습니다. 추운 날씨로 난방률이 높아진 데다 최근 미국과 무역 전쟁 중인 중국 정부가 환경 규제를 완화하면서 공장지대가 몰린 동북부 대기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동풍에서 서풍으로 바뀐 풍향도 미세먼지 흐름과 무관치 않습니다. 중국 기상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등의 대기 상황이 점차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각각 우수와 양호 단계인 베이징과 텐진의 대기질은 일요일인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악화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쯤 심각한 오염 단계로 나빠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JTBC 김준영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있는 한 술집에서 총기를 난사해 12명의 생명을 앗아간 총격범은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투입됐던 전역 군인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엔 총격 소리와 함께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오는 생존자의 거친 숨소리가 담겼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음악 소리가 멎은 술집 안에서 간간히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이어 10발 정도의 총성이 들린 뒤 한 남성이 밖으로 도망쳐 나오며 소리칩니다. 현지 시간 7일 자정 무렵 LA 인근 사우전드 오크스의 한 술집에서 발생한 총격 상황입니다. 당시 대학생을 위한 컨트리 음악의 밤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 목격자는 총격범이 연막탄을 던진 뒤 곧바로 총을 쐈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측은 총격범 이언 데이비드 롱이 기관총 사수로 5년간 복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총격범은 범행 전 사건 현장을 여러 번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롱은 총기에 불법 확장 탄창을 붙여 총격을 벌였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뚜렷한 범죄 전력은 없습니다. 미국 언론은 지난해 10월 라스베이거스 컨트리 음악 공연장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와 공통점이 많은 사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수백 명이 모인 술집 안에서도 컨트리 뮤직 행사가 열리고 있었고 두 사건 다 총격범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 있는 페퍼다인, 캘스테이트 노스리지 대학 등에는 한인 학생들도 많지만 현재까지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우전드 오크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당장 이번 주말 중국 광군제를 시작으로 이달 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세계적인 할인 행사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눈여겨본 상품을 해외 직구로 사려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반품이나 환불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주문한 지 5달이 됐는데도 안 오거나 곰팡이가 피었는데도 환불을 못 받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전기 레인지를 놓으려 구멍을 뚫어놓은 자리에 휴대용 가스버너가 올려져 있습니다. 6월에 해외 직구로 주문한 전기 레인지가 5달째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입니다. 48만 6천 원 현금으로 입금을 해줬고요. 일기가 안 좋다, 독일에서 연락을 안 받는다. 네, 두 가지로 계속 그 변명을 계속 하고 있고요. 꼭 벽에다 얘기하는 느낌이랄까요?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구는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건이 안 오거나 환불을 못 받는 등 해외 직구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 샀다가 환불을 못 받는 피해자도 많습니다. 50만 원짜리 흰 핸드백이 곰팡이가 핀 상태로 왔는데도 구매 대행 업체에선 환불이나 교환은 안 되고 대신 적립금 15,000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한번 팔고 그만이시게 일회성식의 그런 서비스? 한국소비자원은 구매 대행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수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PC방이나 편의점 등 야간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야간알바 보호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버튼만 누르면 경찰에 신고되는 시스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여자 컬링 선수들이 지도자에게 폭언을 듣고 상금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김경두 전 컬링연맹 부회장과 김민정 감독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진실공방 속에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감사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영미 돌풍을 일으켰던 여자 컬링은 하나의 팀으로 은메달이란 기적을 썼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이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대한체육회에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김경두 전 컬링연맹 부회장이 폭언과 욕설로 고통을 줬고 국제대회 상금마저 선수들에게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김 전 부회장의 딸인 김민정 감독 그리고 사위 장반석 감독에게 사적으로 이용당하고 또 통제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부회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장 감독은 상금은 모두 팀을 위해 사용했다며 지난 7월 선수들이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사인한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합동감사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소속팀 경북체육회도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과 후 활동으로 시작해 올림픽 은메달까지 여자 컬링은 지난 겨울 동화 같은 스토리로 신드롬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9개월 만에 선수와 지도자 간 숨겨졌던 갈등과 불화가 표출되며 진실 공방에 휩싸였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피해자 측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담당 조사팀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제출한 주요 증거가 2달 가까이 전달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식의 2차 가해성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하고 본인은 정작 음주운전을 해 비난을 받았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갔다가 다시 약속이 생겨서 무심결에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폭행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공분을 샀던 광주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 9명이 1심에서 징역 1년에서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다만 이들 중 4명은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광주 수안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해자 1명은 나뭇가지에 찔려 실명 상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현지 시간 9일 새벽 산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바람을 타고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70제곱킬로미터까지 번지면서 2,000개 넘는 건물이 불에 탔고 3만 명 넘는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 비하인드 뉴스가 뭔가 룩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네. 예, 좀 더 재미있는 코너로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문자 해고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전원책 변호사의 자유한국당 조강특위위원회에서 해촉된 것. 그 부분, 문자 해고 이야기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오전에 전원책 변호사에게 이 해촉 통보를 문자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김용태 사무총장의 브리핑 내용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해촉 사실을 문자로 전해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선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문자로 알려드렸고 그 이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소통해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유선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이 부분이 눈에
띄는군요. 어떤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도 김용태 사무총장이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전원책 변호사의 라이프 사이클 때문이다. 그러니까 생활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이 전 변호사가 오전에 잠들어서 오후에 일어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문자로 그동안 소통해왔다. 이런 겁니다. 예. 오전에 잠을 자서 오후에 일어나는 라이프 사이클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데 이 사실 문자로 해촉 통보를 했다는 것, 이 부분은 사실 좀 본인 입장에서는 유쾌한 일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문자로 어떤 뭐 해고나 해임을 통보하는 것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절차적인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과거 이를 문제 삼았던 판례도 있었습니다. 예. 2014년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수습 직원이나 알바생이라고 할지라도 문자 해고 통보는 무효다 이런 판결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한국당에 물어보니까 이번 문자 통보는 이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전원책 변호사와 이렇게 고용 계약을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절차상의 문자로 해촉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이 절차에 대해서도 문의를 했던 거군요. 어떻습니까? 전원책 변호사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후에 전원책 변호사가 자택 앞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자로 통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겠다 이런 의견 전혀 내비치지 않았는데요. 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예. 한국에도 드디어 문자로 모든 걸 정리를 하는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한국에서도 저렇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는구나. 여러 가지 이제 나왔던 사례들을 이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문자 해고가 뭐 앞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흔한 방식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근혜 정부 때 당시 황교안 총리가 이 문자 통보를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이 후임 이 총리 후보자 지명 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았다. 그러니까 사실상 문자 해고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예, 그랬었죠. 기억납니다. 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당시 후임 그 지명자가 현재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기도 했는데요. 예. 물론 총리실에서 이후에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한동안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런 문자 해고 통보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런 사례가 분명히 존재했던 거군요.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알 수 없는 종착역입니다. 예, 종착역. 누구의 종착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오늘 종착역은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의 얘기입니다. 네, 왜 종착역을 알 수 없냐고 저희가 표현했냐면 이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과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출신이었고요. 또 국민의당을 거쳐서 지금은 바른미래당 소속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수색 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의원의 진로를 놓고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일단 이 의원이 오늘 참석한 행사도 그런데요. 이 강연자로 나섰는데 이 제목이 나는 왜 싸우는가? 한국 우파의 혁명이 필요하다 이런 주제였는데 이 주최 행사가 자유한국당 행사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물론 뭐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뭐 다른 당 행사에 참석을 할 수는 있는 거지만 많은 또 시청자분들이 기억하겠지만 이현주 의원의 최근 행보 또 뭐 이야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관심을 끌었겠군요. 그렇습니다. 또 한국당 주최 행사에는 보통 한국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강연자로 나서는 모습이 더 익숙한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단 나선 거고요. 다만 이 의원 측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한국당이 요청해서 나간 게 아니라 이 주제가 청년들이었고 청년들이 요청해서 강연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청년들의 요청 때문에 간 것이다. 그래도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이제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상치 않게 또 해석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현주 의원이 이현주 TV를 방송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 올린 게시물의 제목도 보시는 것처럼 월남 참전 용사들의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 절대 잊지 않겠다 이런 제목의 게시물도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 짧게 한번 보시죠. 예. 제가 지난번에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천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한 것은 잘못됐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4.18을 이렇게 이룬 것은 우리 평가해야 되지 않냐. 예, 이 부분도 많이 화제가 됐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천재성을 언급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이 같은 발언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 이현주 의원의 종착역에 대한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같은 단 소속의 오신환 의원도 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변화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명분이나 국민적 동의가 같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요. 예. 또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도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당선됐을 때 포지션으로부터 이탈해서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면 이는 사실상 배신행위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당선됐을 때 포지션은 이현주 의원은 19대 의원 때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고요. 예. 20대 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예, 그때 그러니까 당 소속을 보고 뽑아준 유권자도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지적이 되겠군요. 자, 근데 지금 뭐 이 의원이 그렇다면은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른 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 혹시 옮기는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 측에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단 생각해 한국당으로 가는 거는 생각해 본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만 다른 의원들의 추측일 뿐이다 하면서 일단 부인했습니다. 예, 부인을 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닷새 전 세상을 떠난 배우 신성일 씨가 오늘은 특별한 상을 받았습니다. 영화인들이 마련한 조촐한 시상식, 여기서 공로상을 대신 받은 부인 엄앵란 씨는 고인이 프레임을 마친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공로 예술인부문 수상자는 영원한 배우시죠. 강신성일 씨입니다. 이름이 불렸지만 신성일은 단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상을 받은 부인 엄앵란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본인이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자기는 영화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손으로 허우적거리면서 프레임을 마친다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전 부산영화제에 참석한 신성일은 건강해 보였고 지난달 30일 수상자로 선정된 뒤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닷새 뒤 세상을 떴습니다. 꼭 오셔가지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상을 하신다 그랬는데 81의 나이로 세상과 작별한 신성일은 이틀 전 자택이 있는 경북 영천에 묻혔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네, 주말 내내 최저기온 5도에서 12도, 최고기온 15도에서 20도까지 오르는 등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밤샘 토론이 있습니다. 특별재판부 사법농단 해법 될까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밤 12시 20분부터입니다. 뉴스가 끝난 뒤엔 소셜라이프 프라이데이가 진행됩니다. 오늘 가장 큰 뉴스 중 하나였죠.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수석 인사를 둘러싼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출입기자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